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사평가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인사평가에 대해서요, 전반적인 큰 숲을 한번 그려봤는데, 여러분 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은요, 그 숲을 기반으로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박현규 교수님 책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도 같이 좀 펼쳐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 챕터 7장의 인사평가인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인사평가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인사평가. 자, 첫 번째 인사평가에 여러분 개념이 있습니다. 인사평가의 개념은요. 어떤 사람의 현재적, 그러니까 현재 상태와 그리고 미래 상태, 잠재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활동을 우리는 인사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인사평가의 목적은 인사평가의 여러 기능에 대한 양질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 인사평가의 목적은 인사관리의 여러 가지를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설명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측면에서 인사평가가 왜 하는지 그 목적이 적혀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3번에 인사평가 내용이라는 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 인사평가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사평가 내용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보면 여기 파트네요. 자, 봐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박경기 교수님 책이 제가 만든 이 판사 한 판의 논리대로 따라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교수님은 또 교수님의 나름의 생각에 있어서 이렇게 편찬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인사평가의 본론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피평가자 선정, 그 다음에 평가자 선정, 평가 시기 결정이었죠. 요거는 박경규 교수님 책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앞장부터 쭉 보면서 지금 그 내용이 우리 판사 한 판의 전체 흐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확인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인사평가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보시면 인사평가 내용. 여기 있네요. 여러분, 그럼 오른쪽으로 다시 볼까? 오른쪽에 보면 인사평가 내용과 요소 선정이 있죠. 그쵸? 그러면 인사평가 내용의 특성평가와 뭐가 있습니까? 성과평가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박경규 교수님 책은 어디 파트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그쵸?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인사 피평가자와 평가 선정과 평가 시기 결정은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걸 나왔을 때, 그거는 우리 판사 한 판으로 논리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위쪽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왼쪽에 다시 보시면 특성평가는 주로 뭘 보냐면요.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적성,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 같은 것들을 봅니다. 가장 여러분들 일반적인 어떤 인사평가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일반적인 인사평가는 바로 그 사람의 현재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업적, 성과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성평가 같은 게 있다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특성평가는 그 사람의 미래의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과평가, 업적평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업적평가, 성과평가. 자, 여러분들 여기 교수님도 적어놨지만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조직의 목표 달성의 공헌도를 개인별로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성과의 측정 범위를 개인에서 집단 내지 조직 전체 수준으로 넓혀서 정확성을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직무 간에 여기 제일 중요한 키워드 있네요. 상호 의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과평가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더라. 왜요? 굉장히 일 자체가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파악하는 건 쉽지 않더라. 그래서 직무평가도 직접평가가 가장 좋지만 그걸 하기가 힘들어서 간접평가를 했던 것처럼 인사평가도 여기 있는 성과평가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좋겠으나 개별적인,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역시 어떻게 한다? 간접적 평가를 하더라. 그래서 직무평가를 썼을 때 썼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뭘 씁니까? 리틀 방식의 책임, 노력, 숙련도, 능력, 작업 환경, 이렇게 네 가지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사평가 내용도 여기 교수님 책에 쭉 적혀 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2번에 인사평가 구성요건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인사평가 구성요건. 우리 박경규 교수님 책에도 두 번째 인사평가의 구성요건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평가 구성요건을 지금부터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쌤,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좋은 평가 도구가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경규 교수님은 실제로 인사평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일단 그 인사평가 방법의 전제 조건인 신타실수를 먼저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타실수를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 보면 신뢰성, 타당성, 실용성, 수용성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중요한 부분에 다 줄을 그어놨는데요.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 신뢰성은 한마디로 성과 측정에 있어서 결과치의 일관성 또는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타당성은 평가 내용이 평가 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용성은 기업이 이러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비용보다 효과가 더 큰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성은 이는 인사평가 제도에 대한 피평가자들이 이를 적법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평가자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그리고 평가 결과가 활용되는 평가 목적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쉬운 예로 제가 만든 예인데요.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요 네 가지를 빠르게 읽은 이유는요.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좀 했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도 우리 교재 뒤쪽이나 뭐 이런 데다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좀 필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제가 관역을 그려놨습니다. 그쵸? 관역을 그려놨어요. 이 관역이 총 지금, 여러분들 지금 몇 가지, 이게 12개인가요? 12개인데, 요거를 여러분들 요렇게 하나의 세트로 볼게요. 하나의 세트. 요렇게 하나의 세트.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봐. 제가 지금부터 사격을 할 겁니다. 사격을. 근데 총 몇 자루가 있냐면 4자루가 있어요. 4자루가. 여기 1번 총이 있고요. 1번 총. 그 다음에 여기 2번 총이 있고요. 2번 총.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총이 있고요. 3번 총.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째 4번 총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1번, 2번, 3번, 4번 총을 한번 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격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사격을 했는데요. 첫 번째 1번 총으로, 자, 지금부터 저는 사격을 3번 연달아서 할 겁니다. 3번. 그래서 관역이 3개씩 있는 거예요. 자, 1번 총으로 첫 번째 사격을 했더니 어디에 관역이 찍혔냐면요. 이렇게 관역이 찍혔어요. 이렇게. 그 다음 1번 총으로 또 쐈더니 어디에 관역이 찍혔냐면 이렇게 찍혔어요. 이렇게. 그 다음 또 쐈더니 어디에 찍혔냐면요. 이번에는 여기에 이렇게 관역이 찍혔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1번 총의 관역입니다. 됐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 총으로 쐈어요. 자, 2번 총으로 쐈더니 첫 번째 관역이 어디에 나왔냐면요. 여기에 나왔고요. 여기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도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도. 그 다음 세 번째도 어디 나왔냐면요. 역시 비슷한 부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2번 총으로 쏜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총으로 쐈어요. 자, 3번 총으로 쐈더니 관역이 어디에 맞췄냐면요. 3번 총으로 여러 번 쐈네요. 3번 총은. 3번 총으로 여러 번 쐈더니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또 사격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요. 역시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사격이 이렇게 표적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또 쐈더니 어디에 나왔냐면요. 역시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총으로 쐈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처음에 쐈더니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세 번째 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됐죠? 자,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관역을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신타, 실수라는 걸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뢰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잘 들어봐요. 신뢰성이라는 건요. 어떤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의 결과가 일관되고, 아주 핵심 키워드예요.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 어떤 평가를 했을 때 평가의 결과가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나와줘야 돼요. 일정하게. 그게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타당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의 직원분들을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보험회사 직원분들을 평가를 할 때 평가 방법을 달리기로 한다? 그건 여러분 타당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럼 뭘로 해야 돼요? 그렇죠. 보험 판매 실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타당성 있는 평가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게 그게 타당성입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신타, 그 다음 뭐죠? 실이죠. 실용성. 실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가급적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방법인데 신뢰성과 타당성을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굉장히 신뢰성도 있고 타당성이 있는데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기 위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신타, 실, 마지막은 뭡니까?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평가의 결과가 내가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됩니까?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네 가지 평가의 전제 조건이 바로 신타,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사격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봐봐.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자, 네 가지 총으로 사격을 벌써 했죠. 자, 이 네 가지 총 중에 여러분 첫 번째 신뢰성이 없는 총이 있습니다. 뭐가 신뢰성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1번이 신뢰성이 없어요. 왜 그래요? 1번은 총을 쐈더니 첫 번째 사격의 궤적은 여기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격의 궤적은 완전히 7시 방향으로 다른 데 나왔고요. 세 번째는 또다시 완전 다른 5시 방향이 나왔어요. 평가의 결과가 굉장히 일관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죠. 그래서 1번은 뭡니까? 신뢰성이 없는 평가 방법, 즉 총이기 때문에 가장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쌤 2번부터 4번까지는 신뢰성이 있습니까? 있죠. 왜요? 2번도 여러분들 첫 번째 사격이 어디로 나왔습니까? 11시 방향. 두 번째도 11시 방향. 세 번째도 11시 방향. 그 다음 3번은 가운데 있고요. 가운데 있고 4번도 가운데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뭐가 있다? 신뢰성이 있는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제는요. 신뢰성이 그럼 2, 3, 4번은 신뢰성이 담보됐네요. 그 다음 이제 뭐 봐야 되냐면 타당성을 봐야 됩니다. 타당성이라는 거 목표에 부합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사격의 목표는 뭡니까? 가운데 궤적에다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관역에다가 쏘아 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타당성이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2번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2번은 신뢰성은 있는 평가 도구이나 뭐가 없죠?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럼 3번, 4번은 타당성이 있습니까? 있죠. 왜? 여기 보시면 가운데 과정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총을 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이제 남은 3번, 4번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데요. 이 3번, 4번은 신뢰성과 타당성은 동시에 있으나 둘 중에 경제성이 없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실용성이 없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3번입니다. 3번은 왜 경제성이 없습니까? 가운데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뭐라고 있죠? 굉장히 많은 횟수를 사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신뢰성과 타당성은 있으나 뭐가 없다?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4번은 뭐도 있습니까? 4번은 신뢰성도 있고 타당성도 있고 실용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4번의 결과를 정말 사격했던 사람이 받아들이기까지 하면 뭐까지 생긴 겁니까? 수용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만약에 수용성이 있다면 가장 좋은 평가 도구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쏙쏙 잘 되십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제가 만든 방법인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시죠? 그쵸? 제가 혼자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신뢰성, 타당성, 실용성, 수용성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쉽게 가르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사격이라는 예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건 평가 결과가 일관되고 안정되게 나와야 되고요. 타당성이라는 건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 그 다음 실용성이라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이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수용성이 마지막 여러분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교수님이 설명한 부분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를 먼저 설명을 하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뭔지는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여기에 덧붙여서 신뢰성과 타당성과 실용성과 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더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역시 이 부분이 교수님은 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나올 때 신타 실수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다시 앞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조금 넘겨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타 실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신타 실수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다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오네요. 인사평가 방법이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인사평가 방법이라 그래서 평가자를 선정하는 거, 레이터를 선정하는 거. 여기 보시면 관찰 가능하고 평가 능력과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 평가 시기 1년에 1회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렇죠? 비평가자 선정, 평가자 선정, 평가 시기 결정. 교수님은 피평가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진 않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언급하면 더 완벽했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네요. 봅시다. 여러분들 인사 피평가자와 평가 시기 결정했고요. 그 다음 앞쪽에서 평가 내용과 요소 선정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평가 방법 선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평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평가 기법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서열법, 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법, 경제선택서술법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보시면 서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서열법. 자, 서열법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앞쪽에 썼던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을 쭉 세워놓고요. 너 1등, 너 2등, 너 3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열법. 굉장히 쉽죠? 패스. 두 번째, 평정척도법이라는 건 뭡니까? 그 등급법입니다. 우리가 직무평가에서 했던 등급법과 거의 똑같아요. 분류법 등급법과 비슷합니다. 수, 미양가를 쭉 놓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1등, 너 수, 너 우, 너 수, 너 양, 너 가 이런 식으로. 그게 뭡니까? 너 가. 너 가. 그렇네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평정척도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체크리스트법은 뭡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체크리스트를 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쭉 해당 사항이 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항에 쭉쭉쭉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체크된 것에 점수를 다 더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 거. 그게 체크리스트법이 되겠네요. 그 다음 강제선택서술법이라는 건 뭐냐면 문항을 주고 거기서 반드시 이거 아니면 이거를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들의 점수를 다 더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중요사건 기술법이라는 건 뭐냐면 중요사건 기술법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도 있을 거고 바람직한 행동도 있을 거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기록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중요사건 기술법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에 지금 보시면 여기 중요사건 기술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다 크리티컬이라고 되어 있죠. 크리티컬. 여러분들 그 크리티컬이 영어로 뭐냐면요.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했을 때 지금 중요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중요하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important입니다. important.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의 중요함을 중요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크리티컬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크리티컬은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의 중요성을 다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사건 기술법이라는 건 그 사람이 긍정적 행동도 포함이 되지만 모두 포함이 된다? 굉장히 부정적 행동도 중요한 행동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라서 책을 읽으면서 한 번씩 쭉쭉쭉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들이 우리 교과서에 다 적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쭉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참고로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는 인사평가의 오류가 인사평가와 관련된 오류가 신뢰성에서 다시 적혀 있거든요. 저도 거기 적으려고 했는데 그게 좀 난잡하고 보기가 좋지 않아서 저는 그걸 따로 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수님은 이렇게 같이 적어 놓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뺐으면 더 깔끔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신뢰성에 같이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은 같이 나중에 제가 오류할 때는 이 신뢰성 파트를 펼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 다 설명이 좀 된 것 같고요. 여기까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가 방법이 쭉 나오죠. 인사평가 방법. 그래서 평가자랑 평가 시기 결정하는 것도 다 설명을 좀 했고요. 평가 기법의 서열법부터 다 설명을 했네요. 그쵸? 그래서 평정척도법도 설명을 했고, 체크리스트법도 설명을 했고, 강제선택서술법도 설명을 했네요. 그쵸? 중요사건 기술법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볼 거냐면요. 행동기준평가법이란 걸 볼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기 위해서 좀 달려온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행동기준평가법이라는 게 있네요. 그쵸? 행동기준평가법. 자, 이게 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행동기준평가법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평정척도법과 중요사건 기술법을 함께 혼용한 기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사건 기술법 좀 전에 했네요. 여기 있죠? 중요사건 기술법 크리티컬하다. 크리티컬한 게 뭡니까?
긍정적 의미의 중요한 것과 부정적 의미의 중요한 게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사건 기술법을 적용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행위를 서술할 때 있어서 중요한 행위도 들어가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행위도 들어가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거 일단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시면 평정척도법이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아까 평정척도법 뭐랑 비슷하다고 했지? 등급법이랑 비슷하다 그랬죠. 등급법. 다시 평정척도법은 뭐랑 비슷하다고 했냐면 등급법이랑 제가 비슷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평정척도법은 등급법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행동기준평가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발스라 그래요. 줄여서 발스라고 더 많이 이야기할 건데 발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스를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요. 첫 번째 뭐가 들어가냐? 중요사건 기술법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중요사건이라는 건 긍정적 의미의 중요사건도 있고 부정적 의미의 중요사건도 있죠. 그렇죠? 요게 두 개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것들을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평정척도평가법 뭡니까? 등급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행동기준평가법에 대표적인 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행동기준평가법 발스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거기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중요사건 예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중요사건 기술법입니다. 여기.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뭐가 있죠? 등급이 있죠. 이게 뭡니까? 평정척도법입니다. 이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혼용해서 쓰는 게 행동기준 혹은 행위기준평가법이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거기 봐봐. 지금 거기 보면 1등급의 가장 밑에 봐봐요. 중요사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기술에 무관심하며 남이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위로 2등급 볼까? 하나하나씩 보자. 2등급 보면 새로운 기술 교육을 받기보다 현재 업무를 우선하고요. 그 다음 3등급 보면 회사가 제공하는 신기술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4등급은 회사가 제공하는 신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니까 7등급이 수시로 인터넷이나 책 등을 통해서 신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숙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1등급이 뭐죠? 가장 부정적인 행동입니다. 그쵸? 그 다음 7등급이 뭡니까? 가장 긍정적인 행동입니다. 맞네요. 중요사건 기술법을 쓰고 있네요. 그쵸? 중요사건 기술이라는 건 긍정적 의미의 행동과 부정적 의미의 행동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행동에서 어디로 바뀌는 겁니까? 긍정적 행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 부정적 행동을 몇 등급? 1등급. 가장 긍정적 행동을 7등급으로 둬서 등급으로 쭉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급으로 각각의 행동을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평가표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 평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평상시에 내가 여러분들 그 평상시에 이제 관찰자가 그 평가자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보통 상사잖아요. 그렇죠? 팀장. 그러면 팀장이 팀원을 이렇게 봐요. 보고 난 뒤에 얘가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지를 관찰을 해요. 그리고 관찰을 했더니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주로 많이 했냐면요.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많이 했냐면 주로 그 친구가 신기술을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전수받는 행동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행동을 중요사건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그럼 이 친구를 몇 등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5등급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행동기준평가법 혹은 행위기준평가법, 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발스입니다. 이 발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발스가 여러분들 제가 그 평가기법, 좋은 평가기법이 갖춰야 될 조건 4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신뢰성, 두 번째 타당성, 세 번째 실용성, 네 번째 수용성입니다. 그렇죠? 이 4가지 조건을 거의 만족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발스예요. 발스가 현대적 고가기법에서 굉장히 최근에 나온 기법이고요. 그리고 그 평가 기법이 굉장히 타당성이 높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4개를 다 충족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4개 충족에 가까운 평가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많이 신뢰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평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행동기준 평가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심화로 하나만 더 들어가 봅시다. 그게 뭐냐면 발스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개발 절차인데요. 여러분 이 평가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신 이 평가표 있죠?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 평가표가 나오는 순서가 이렇게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스 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하죠. 그 다음 중요사건을 열거하고 그것을 범주화해서 재분류하고 등급화해서 확정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봐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발스라는 걸 실행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중요 사건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굉장히 회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도 있고 아닌 행동도 있잖아. 그쵸? 그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주로 상사들입니다. 그래서 팀장이나 상사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발스개발위원회로 초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뭐예요? 위원회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으로 초청이 되어서 위원회가 생기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뭘 만드냐? 두 번째, 중요 사건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발스의 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두 번째 뭐합니까? 중요 사건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 그 브레인스토밍처럼 막 의견을 쏟아내요. 막 의견을 쏟아내서 뭐 이런저런 의견을 막 쏟아냅니다. 그럼 그 중요 사건을 쭉 나열을 하고 난 뒤에 그걸 범주화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측면을 평가하는데 요 행동들을 쓰면 되고, 요거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요런 평가지로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봐. 지금 이 행동들, 이 7가지 행동은 여러분들 뭐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겁니까? 여기 있네요. 신기술 적응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행동들입니다. 크리티컬한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 그 크리티컬 행동에 대한 의견이 나올 때 이것만 안 나왔겠죠. 다른 것도 막 나오겠죠. 그럼 그런 것들은 또 다른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신기술 적응 능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료와의 관계 능력 이런 거 측정하는 걸로 만들어서 역시 이렇게 한 중요 사건 한 7가지 나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범주화하는 것. 그게 바로 3단계 중요 사건의 범주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발위원회 구성하고 중요 사건을 열거하고 그 다음에 범주화를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들을 혹시 제대로 됐는지를 그 다음 또 다른 위원회가 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걸 재분류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 사건이 다 이런 식으로 열거가 되고 나면 여기에다 이제 뭘 매깁니까? 등급을 매겨줍니다. 보통 7등급이나 9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서 등급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를 만들어서 이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요거 6단계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했네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여기 발스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행동관찰평가법이라 해서 보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 요거는 발스에서 조금 더 발스의 문제점을 보완한 평가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스 자체로는 잘 안 쓰고요. 발스와 보스를 혼용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스를 많이 씁니다. 그럼 이 보스가 뭐냐? 이거요. 잘 봐요. 어떤 발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냐면요. 자, 보시면 이게 발스 표잖아. 그치? 그런데 어떤 직원이요. 10번 행동을 했는데 그 중에 6번은 요 행동을 했어요. 요 행동, 5등급. 근데 4번은 3등급 행동을 했어요. 3등급 행동을. 그럼 이 친구는 6번 5등급 행동했고 4번을 3등급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당연히 5등급을 좀 더 빈도를 높였으니까 요걸 받을 겁니다. 그쵸? 근데 요걸 받는데 이 친구가 5등급을 받았다는 게, 자 봐. 이 친구 5등급을 받았는 게 이 친구는 5등급의 행동을 6번 했고 3등급 행동을 4번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5등급을 받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5등급에 해당되는 행동을 9번 하고 4등급에 해당되는 행동을 1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 똑같이 5등급을 받았지만 누가 더 5등급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후자가 훨씬 더 5등급에 가까운 친구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 발스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고 그냥 등급으로 딱 매겨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얼만큼 했는지에 대한 빈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동의 빈도수까지 측정할 수 있게 만든 게 뭐냐? 그게 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네요. 발스에서처럼,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발스에서처럼 여러 성과 관련 행동 패턴 중 한 개를 평가 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행동 패턴마다 피평가자에게 발견되는 뭐를 씁니까? 그렇죠. 핵심어. 정말 중요합니다. 빈도를 체크하는 것을, 그게 바로 보스가 되는 겁니다. 보스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평가 항목의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한 저항 능력이라 그래서 저항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이라 그래서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상세히 이야기한다. 거기서 5, 4, 3, 2, 1 이게 뭘까요? 이 빈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면 5번, 이게 항상 그렇다. 못하면 1, 이런 식으로 빈도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 등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빈도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발스보다 정보가 어떻습니까? 훨씬 풍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스의 평가지를 발스랑 같이 이렇게 혼용을 해서 쓰게 되면 발스에서 똑같이 5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좀 더 5등급에 가까운 친구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보스 평가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엄청 중요한 거 했네요. 그쵸? 여기까지 엄청 중요한 걸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어서 몇 가지 좀 더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목표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관리법. 요거는 뭐냐면요. MBO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보면 행위기준, 행동기준 평가법 요거 정말 중요하고요. 행동관찰평가법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여기 있는 목표관리법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목표관리법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관리법. 자, 여러분들 목표관리법은 뭐냐면요. 봐봐. 과거에는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목표를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주죠. 일방적으로. 즉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상사가 있어. 그렇지? 여기가 부하 직원 1이 있고 여기가 부하 직원 2가 있고 여기가 부하 직원 3이 있으면 봐봐. 원래는 상사가 부하한테 지금 화살표 보이십니까? 이렇게 목표를 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목표에 의한 관리법은 이게 아니라 상사가 있죠? 그리고 부하가 있고 부하 1, 부하 2, 부하 3이 있으면 상사와 부하가 목표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렇게 결정합니다. 화살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쌍방으로 되어 있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방적으로 상사가 부하한테 그냥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목표를 협의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협의. 그래서 목표가 협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표에 의한 관리법은 뭐냐면요. 여기 있네요. 6개월 또는 1년 내에 달성할 특정 목표를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협의에 의해 설정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여기 나왔네요. 뭡니까? 협의입니다. 협의. 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봐. 여기서 지금 목표에 의한 관리법은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이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협의를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목표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요.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면 이제 그걸 상사가 언제 체크하냐면 목표가 끝날 때쯤인 1년 뒤에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에 의한 관리법 MBO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협의를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난 뒤에 중간중간에 뭘 하냐면 지속적인 점검을 해요. 중간 점검을 해요. 그래서 상사가 보니까 야, 너 나랑 그때 협의해서 목표를 요 정도 달성을 하기로 했는데 니 지금 한 3개월 지나고 보니까 영 못 따라간다. 그래서 너 그러면 지금 그 목표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으니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좀 넘길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너무 부담되고 너무 할 게 많으면 사람이 어때요? 약간 공황 상태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쵸? 역설적이게도 할 게 너무 많으면 이거 언제 다 하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는 좀 일해야 될 거를 좀 덜어내면 그렇게 해서 좀 내가 해야 될 게 좀 줄어들면 그럼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이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게 되죠. 그쵸? 바로 이런 것들을 노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MBO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MBO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상사와 부하 직원이 협의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설정된 목표를 가지고 그냥 1년 후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3개월에서 6개월 내지 한 번씩 뭐 합니까? 중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을 통해서 이 친구가 잘하고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못하고 있으면 목표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이 친구가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MB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로 여기에 MBO 실천 단계 4단계도 함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4단계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가센터법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인사평가를 할 때 평가 대상자가 되는 피평가자들을 연수원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과제를 던져요. 그리고 그 과제를 하는 걸 보고 이 친구를 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친구를 최종적으로 뭐 승진을 시킨다든지 하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들 평가센터법은 실제 종업원을 연수원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센터법은 주로 언제 많이 쓰는 거냐면요. 일반 종업원들을 평가할 때 쓰진 않고요. 관리자로 승진시킬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관리자급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람들을 평가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인사평가 두 번째 시간으로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팀평가부터 이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